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컴퓨터 특강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챕터별로 왜 이걸 배웠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 이외에도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복귀할 수 있도록 짧은 설명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제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총 5개의 챕터를 배웠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시모스를 먼저 살펴보고 가장 큰 단위인 IC 칩의 구현, 그리고 CPU, 멀티비트 메모리 스토리지, 원비트 메모리 스토리지 순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업 때 강조하셨던 단순함을 기반으로 한 복잡성을 여기서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시모스 트랜지스터들이 수십억 개 집적된 IC 칩으로 어떻게 점핑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됐던 논리 회로나 메모리의 발전들을 역순으로 살펴보면서 흐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Basis and Theory for Digital Circuit 챕터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성 단위인 시모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모스가 가지는 의미겠죠. 시모스는 엄청난 집적도의 향상을 가져왔고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본 단위인 논리 게이트를 구성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최하위 레벨을 보면 그곳에는 0과 1을 바꿔주는 스위칭 소자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아주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산은 컴퓨터 시스템 안의 여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의해서 쪼개져 결국 0과 1을 스위칭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스위치는 전자석, 진공관, 디스크리트 트랜지스터 등등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날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스위치는 바로 시모스입니다. 이 시모스는 IC 칩의 집적도를 빠르게 올라가게 한 1등 공신인데요. 반도체 위에 산화물질과 금속판을 올리는 구조 덕분에 집적을 할수록 더 안정적이고 전력 소모를 덜 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시모스의 특징은 오늘날 엄청난 집적도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모스를 사용해 만든 논리 게이트는 불리언 알제브라 이론으로 모든 디지털 논리 회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이론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이 됩니다. 이 시모스는요, 논리 게이트뿐만 아니라 메인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D램, S램에도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2주차, 3주차에 배웠던 플립플롭, 레지스터, 메모리들을 뜯어보면 꼭 시모스 트랜지스터 혹은 이게 사용된 논리 게이트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컴포넌트를 이해했다고 하려면 논리적인 단위가 아닌 더 근본적인 하드웨어 소자, 시모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살펴볼 IC 칩의 구현 기술도 시모스 덕분에 집적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강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불리언 알제브라 아이디어를 배울 때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디지털 논리 회로를 공부하면서 디지털 회로들을 어떻게 불리언 펑션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좀 이론적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겠다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AND OR NOT 게이트만 사용해서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내용이 연결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트스테이블 그리고 맵에서 매핑하는 작업들이 비로소 제 머릿속에서 그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모스에서 IC칩의 물리적 설계로 크게 도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칩 안에는 아까 살펴본 시모스들이 수십억 개 집적해 있죠. 우리가 설계한 디지털 회로를 어떻게 물리적 칩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살펴보고 IC 설계 플로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방법론은 크게 SSI, BSL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리컨피규어러블 IC 방식이 있었는데요. SSI는 게이트들이 미리 세팅된 칩을 사다가 필요한 게이트를 와이어로 연결한 방식인데 사용하지 않은 게이트가 많아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고성능 하드웨어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VLSI는 사람이 개입해서 사용할 목적에 맞는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방식에 외부 공정 업체인 패브가 끼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스탠다드 셀 방식을 써서 설계 난이도를 낮추고 성능도 어느 정도 챙기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블, 리컨피규어러블 IC 방식이 있는데요. 패브를 거치지 않아서 하드웨어를 오늘 설계하고 오늘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FGA 방식은 게이트를 연결할 필요 없이 디바이스에 비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그 로직대로 하드웨어가 재구성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FGA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술붐이 일어난 것 중에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기존 GPU보다 FGA 방식이 훨씬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정보인데요. GPU는 명령어 병렬 처리가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해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연산이 많은 알고리즘을 GPU로 실행하면 하드웨어 특성상 가열, 먼지, 습기, 고전력 문제 등등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FGA를 사용하면 이 방식은 애초에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칩 내부의 하드웨어를 필요에 따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AI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의 이론은 이미 예전부터 확립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야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 된 것은 하드웨어 발전으로 복잡한 연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갖추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요즘 동향에 이 FGA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 같아서 FGA가 가장 이 챕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인 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는 것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울 캐시, GPU, 하드 액셀레이터를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수업을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런 캐시나 CPU는 물리적 실체를 갖는 애들이고 기술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브가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반도체 기술 관련 뉴스를 볼 때 원래는 애플이 삼성 반도체를 썼는데 이번에 자체 기술로 애플이 M1이라는 괴물칩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래서 삼성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거야 뭐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FAB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크기가 작을수록 집적도가 높고 속도가 빠르고 대신 공정 비용이 비싸고 이런 인사이트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삼성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빨리 팔고 애플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주식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이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에서 중요한 기술인 반도체 집적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리적 구현 방법에서 살펴봤던 클럭 주파수를 정하는 것이 하드웨어의 크기, 전력 소모, 성능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임은 분명합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해서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클락의 최대 주파수를 결정하는데 빠른 클락을 넣으면 컴포넌트 안의 값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집니다. 기말 범위의 큰 주제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이해할 때 이 챕터에서 배웠던 클락 주파수가 가지는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Introduction to CPU 챕터입니다. RTL 디자인의 레벨에서 GPP의 구조와 간단한 명령어 셋을 처리하는 예시를 보았습니다. RTL 디자인은 RTL 컴포넌트인 데이터 패스 컴포넌트와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설계했다는 말이고요. 앞에서 봤던 IC 칩이 이 CPU의 컴포넌트들을 집적시켜 놓은 장치라는 점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패치와 디코드 과정을 처리하는 GPP의 컨트롤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GPP와 다른 하드웨어가 구분되는 지점이 사용자가 작성한 제네럴한 명령어들을 처리해줄 수 있는지이잖아요. GPP의 컨트롤 유닛은 패치와 디코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패스에게 처리해야 하는 연산이 무엇인지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른 하드웨어처럼 데이터 패스는 특정한 연산만을 합니다. 패치와 디코드를 처리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연산만을 하는 데이터 패스를 붙여서 제네럴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하드웨어들이 컨트롤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캐시로 패치해서 컨트롤러에서 디코드하는 이러한 과정은 GPP만이 가지는 것이죠.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컨트롤 유닛은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 사이클을 가집니다. 엑시큐트 과정에서 컨트롤러가 데이터 패스한테 내가 디코드 해봤는데 너 이런 명령을 실행해야 돼 라고 와이어로 전달하죠. 그리고 데이터 패스는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이 로드, ALU, 스토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처리하라고 컨트롤러가 알려주면 데이터 패스가 그거대로 연산을 실행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C 프로그램을 따서 실행하면은 이 명령어가 컴파일러,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결국 하드웨어 레벨까지 내려가서 실제 연산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CPU에서 명령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 구조와 명령어 셋의 예시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 내용이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짤 때 하드웨어의 실행 속도나 부하 측면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짜는 코드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짜는 프로그램의 명령어 처리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거보다 복잡한 구조의 GPP와 더 많은 명령어 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만요.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이론을 배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솔레이티드 입출력을 배웠거든요. 이게 CPU에 입출력 버스를 별도로 붙여서 입출력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단점으로는 뭐 입출력 담당 명령어를 별도로 사용해야 돼서 명령어 셋이 커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지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수업을 들을 당시에는 이 GPP 내부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챕터에서 시스크 그리고 리스크 방식을 배우면서 아이솔레이티드 입출력이 시스크 방식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코스트 이펙티브를 추구하는 방식이구나. 또 이게 플립플롭을 다룰 때 봤던 단순함 기반의 복잡성이구나 라는 연결고리도 생겼습니다. 사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론에 대한 학습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짚기가 어려웠는데 확실히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깨우쳐가는 것 같아서 다시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트로 투 메모리 2 챕터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라면 알아야 할 메모리 분류 기준과 그리고 CPU의 연산 담당인 ALU와 가까이 위치한 메모리 레지스터 파일, SRAM, DRAM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까 CPU에서 봤던 주요한 메모리 장치들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 설명을 영상에 남기겠습니다. CPU와의 메모리 관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CPU와 직접 혹은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메모리를 메인 로컬 메모리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메모리를 세컨더리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메모리 장치가 CPU 가까이 위치하기 위해서는 바이트 레벨의 빠른 리드라이트가 가능해야 합니다. 바이트 레벨이 필수 조건인 이유는 CPU가 바이트 단위의 세밀한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작은 캐릭터 타입이 1바이트인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비휘발성이고 읽기 쓰기가 동시에 가능하고 최소 기가바이트 단위의 큰 메모리 용량을 가진다면 2차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장치를 살펴보자면 2차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메인 로컬 메모리는 램을 사용합니다. 이 챕터에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전공자 입장에서 메모리를 바라보는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메모리가 CPU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메모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기준이라든지 사용되는 메모리 장치의 종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바이트 레벨이고 빠른 리드라이트가 가능하면서 비휘발성 있고 용량이 큰 메모리가 나온다면 기존에 사용되던 램은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고 또 분류 기준도 바뀔 것입니다. 변화하는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메모리의 본질은 그래서 이 메모리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CPU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존재할 수 있을지이고 여기에 집중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메모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인사이트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램, S램, 레지스터 파일의 비교도 다루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메모리 안목을 바탕으로 뽑은 메모리 분류 기준을 현재 사용되는 메모리 장치를 실제로 분석하고 여기에 적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각 메모리 장치들이 가지는 특징을 그 내부의 구조를 뜯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트로 투 메모리 1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원비트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변화와 멀티비트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지스터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원비트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도 살펴보면서 클락, 레치와 플립플롭의 권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통제권을 위해서 레치의 권한을 빼앗았다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SR 레치가 원비트를 저장하는 컴포넌트로서 저장기간 등의 측면에서 그 기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축소시키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설계자가 통제 가능하게 했다는 이 접근 방식이 되게 의미있게 다가왔는데요. 사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했을 때 클락과 접근 방식 중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얘를 고른 것은 레치에서 플립플롭으로 가는 행위의 목적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클락은 얘를 도입하지 않으면 그 오실레이션 문제가 죄송합니다. 클락은 얘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실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반면 D플립플롭은 얘를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클락을 붙인 SR레치가 원비트 저장 기능을 충분히 수행합니다. 단지 시스템 설계자가 통제를 위해서 기능을 축소시킨 것이죠. 첨언으로 수업 중에 언급된 바로는 이렇게 통제를 위해서 컴포넌트를 단순화하는 이 사상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에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저의 짧은 개발 지식으로 떠올려본 바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 타입이 생각이 났거든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 타입 언어와 C, C++, 자바와 같은 정적 타입 언어인데요. 정적 타입 언어는 해당 타입의 데이터만 변수에 대입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지만 값을 잘못 넣었을 때 컴파일 에러 수준으로 오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적 타입 언어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도 넣을 수 있다는 자유도가 있지만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가독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긴 언어 중에 정적 타입 언어가 많은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비트 메모리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배운 이유는 메모리를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디지털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동기화 로직을 이해하기 위해 동기화 로직에서 사용되는 스토리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원비트 메모리를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또 SRH에서 디플립플랍으로 넘어가는 흐름에서 마주한 클락은 이런 컴퓨터 성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권을 위해서 기능을 빼앗는 이 접근 방식, 즉 단순함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성 추구 방식은 현대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의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하거나 설계를 이해하는 전공자들에게는 이 사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시모스 먼저 말씀을 드렸고 레벨이 높은 순서대로 전개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모스에서 출발해서 회로, 메모리, CPU를 거쳐서 IC 칩으로 추상화되는 단계를 바텀업 방식으로 다시 훑어볼게요. 집적을 하면 할수록 이점이 생기는 시모스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논리게이트를 만듭니다. 논리게이트를 회로로 연결해서 모든 디지털 회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원비트 메모리 스토리지인 플립플랍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립플랍이 여러 개 연결된 것이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여러 개 연결돼서 레지스터 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시모스로 만들 수 있는 램과 레지스터 파일을 연산장치에 속도가 맞도록 연결하고 컨트롤 유닛과 데이터 패스를 구성해서 CPU를 만듭니다. CPU의 컴포넌트들을 집적시켜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 게 IC 칩입니다. 시모스가 IC 칩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IC 칩 내부를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 이 시모스 트랜지스터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간고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